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의 그 얄팍한 머리로도 이해는 가겠지?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싶었겠군.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고성이 당신이라는 여자가 과연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이었는지 말이야. 26년이야. 짐승도 26년을 먹여주고 재워주면 은혜를 아는데 당신은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주인을 물어뜯을 생각을 해?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고성이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숨막히게 조여왔고 책상 위에 던져진 서류 봉투는 고성이의 인생을 단두대에 올려놓는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종이들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공중에서 흩날리며 고성이의 머리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발치에 떨어진 서류들은 고성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차명 계좌 내역, 지은호의 위조된 사망신고서, 사본, 그리고 최근 지은호에게 접근해 간 이식을 강요하며 협박했던 녹취록이 담긴 USB까지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진석의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아내를 향한 신뢰나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혐오와 경멸, 그리고 철저하게 배신당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분노뿐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이게 다 오해예요.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게 분명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2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당신 그림자처럼 내조하고 영나를 키우면서 헌신했는데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 몇 장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고성이는 마지막 발악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떨렸고 그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의 당당함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쥐가 내지르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고성이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비소는 고성이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오해, 조작, 당신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역겨울까. 여기 이 녹취록에 담긴 목소리도 조작이라고 우길 셈인가. 당신이 지은호, 그 아이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지? 내가 살고 싶으면 간을 내놓아라라고 했었나? 제 배 아파 낳은 딸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사망 신고를 해버리고 이제 와서 필요해지니 장기 적출을 위한 도구로 쓰려 했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박진석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위압감에 고성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고성이가 26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에 쓸려가듯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벽이 닿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당신이 사랑한 건 박진석이라는 남자가 가진 배경, 돈, 그리고 회장 사모님이라는 그 허울 좋은 타이틀 뿐이었지. 내 말이 틀려? 가난하고 비루했던 당신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고 방해가 되는 친딸까지 버렸어. 그래놓고 26년이나 내 옆에서 천사 같은 아내, 현모양처 연기를 해? 소름이 끼치는군.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아 견딜 수가 없어. 박진석은 고성이의 어깨를 잡으려다 더러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몸짓 하나가 고성이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래요, 내가 욕심 부렸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었어요. 나 이 집에서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이 몸으로 어디를 가란 말이에요? 영나를 봐서라도 우리 영나 엄마잖아요. 고성이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은 26년간 우아함을 떨던 사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에서 쫓겨나면 마주해야 할 비참한 현실이 죽기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냉정하게 다리를 빼내며 고성이를 밀쳐냈습니다. 그 힘에 밀려 고성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나 입에 올리지 마. 당신 같은 여자가 엄마라는 사실이 영나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이고 수치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당신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도리야. 당신 명의로 된 카드, 차, 보석, 옷장 가득한 명품 옷까지 하나까지 전부 압류했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말고는 단 하나도 가지고 나갈 생각하지 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경비원들 불러서 짐짝처럼 끌어내기 전에 제 발로 걸어나가. 이건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박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고성희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박진석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고성희의 세상은 쿵쿵거리며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비로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갑옷들이 벗겨지고 초라하고 이기적인 민낯만이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고성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옷들과 구두가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녀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말대로 모든 소유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쌓인 낡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에 썼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의 지퍼는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허름한 코트와 속옷 몇 가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가방 위를 적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지퍼조차 제대로 잠그기 힘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초겨울의 매섭고 차가운 밤 공기가 고성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대문 밖에는 이미 택시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시야에서 1분 1초라도 빨리 치워버리겠다는 냉혹한 의지였습니다. 고성희는 쫓겨나듯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는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화려한 불빛들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성희는 그 불빛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의 건조한 질문에 고성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그녀의 부와 명예만을 보고 모여들었던 가짜 친구들은 그녀의 추락을 비웃을 것이 뻔했습니다. 제일 저렴한 모텔로 가주세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유흥가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로비는 어두침침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카운터 직원에게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손님, 이 카드 정지된 건데요. 직원의 퉁명스러운 말에 고성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도 넉넉한 카드예요. 몇 번을 긁어도 똑같습니다. 도난 분실 신고 아니면 거래 정지예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고성희는 지갑을 열어 안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철저했습니다. 그녀가 숨 쉴 구멍조차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경제적 수단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웅성거렸습니다. 고성희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지갑 깊숙한 곳을 뒤져 꼬깃꼬깃한 현금 몇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계산할게요. 배정받은 방은 비좁고 누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침대 시트에는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어 있었고 욕실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고성희는 침대 끝에 힘없이 걸터 앉았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침실이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최고급 거위털 이불의 포근한 감촉, 은은한 간접 조명,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고급 디퓨저의 향기.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박진석, 독한 인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바친 세월이 얼만데. 고성희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녀는 뭐라도 먹기 위해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박진석도 박영나도 그리고 지은오마저도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그녀가 숨 쉴 공간은 단 한 평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공복감과 정신적 충격이 뒤섞여 현실 감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좀비처럼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발이 움직이는 대로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을 질질 끌고 갈 뿐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거리가 마치 물속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귓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아, 집에 가야 해. 내 펜트하우스, 따뜻한 내 침대, 진석 씨가 기다릴 텐데. 고성희의 입에서 헛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뇌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났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자신의 집 거실에 달려있던 크리스털 샹들리에처럼 보였습니다. 아, 저기 있네. 우리 집. 고성희는 샹들리에를 향해 홀린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왕복 8차선의 거대한 도로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등은 시뻘건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에는 그 빨간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따뜻한 집으로 가는 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차들이 쌩쌩 달리는 소음도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멍한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아줌마, 안 돼요. 신호.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고성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터벅터벅 차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정원을 산책하듯 느릿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차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승합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고성희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끔찍한 파열음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리에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앞으로 거대한 불빛이 덮쳐왔습니다. 고성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쾅! 둔탁하고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고성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낡은 코트 자락이 날개 꺾인 새처럼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성희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떨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검은 도로 위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고성희의 시야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26년 전 지은호를 버리고 도망치던 그날의 기차역을 보았습니다. 어린 은호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미안. 고성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핏물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멈추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피투성이가 된 고성희를 수술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영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박진석과 그의 아들 박성재도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박영란가 박성재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야. 상태가 많이 안 좋대.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박성재의 말에 박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박진석은 굳게 담은 입술로 수술실 불빛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증오했던 아내였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직전이었지만 이런 식의 비극적인 사고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되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겁니까? 박성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사실상 뇌사 상태입니다. 자가 호흡도 불가능하여 현재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품에서 낡은 지갑과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지갑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장기 기증 등록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산 조회 결과 20대 때 결혼하시기도 전에 등록하셨더군요. 장기 기증이요? 엄마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자기 몸 끔찍하게 챙기는 사람이라고요. 손톱 하나 부러지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박영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등록증 속 사진은 욕망에 찌들기 전 맑은 눈을 가진 젊은 고성이었습니다. 기억나는군.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봉사활동 다니면서 덜컥 등록했다고 들은 적 있어. 술에 취해 지나가듯 했던 말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지갑에 가지고 다녔다니. 의사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뇌사가 최종 확정되면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서약이 있었더라도 가족분들의 최종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욕심과 허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자기 딸의 간을 뺏으려 했던 비정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약속이 지금 그녀의 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나마 사람답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박진석의 결정에 박영나와 박성재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같은 병원 6층 심장내과 병동에서는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은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지혁아, 조금만 더 버텨. 제발, 하느님 제발요. 어머니 김다정이 이지혁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상기된 얼굴로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뇌사 판정을 받은 분 중에 조직과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심장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급하니 지금 바로 이식 수술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게 된 박성재가 병실로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성재는 지역의 친구이자 은호의 이복 오빠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통함과 난처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혁아, 너한테 갈 심장이 우리 어머니 거래. 고성애 씨 심장이야.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이지혁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연인인 지은호를 평생 괴롭혔던 지은호를 버린 비정한 생모의 심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그 심장을 받아도 되는 걸까? 은호한테 너무 잔인한 일 아니야? 은호를 버린 여자의 심장으로 내가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소리야? 넌 살아야 해. 은호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남긴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해. 제발 딴 생각 말고 수술 받아. 너 잘못되면 은호는 정말 무너져. 지은호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수술 중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많이 힘들 거란 거 알아. 하필이면. 아니에요. 선배가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성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미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제멋대로네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나는 당신한테 따질 수도 없잖아요. 왜 그랬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소리칠 기회조차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 심장으로 내 사람을 살린다고요? 이게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인가요? 정말 믿고 또 믿지만 선배를 살려준 건 고마워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선배가 살 거예요.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은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멈추지 않고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 많았던 여자의 심장은 이제 사랑을 위해 뛰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긴 이지혁의 곁을 지은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화려한 날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호야. 선배,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느껴져. 여기서 심장이 뛰고 있어. 아주 힘차게. 낯설지만 따뜻해.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강한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고성이의 생명이었고, 이제는 이 지역의 생명이 된 소리였습니다. 지은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성이가 딸에게 보내는 뒤늦은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했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간절한 유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고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딸을 위한 생명의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살아줘서 고마워요. 은호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너만 사랑하면서 살게. 내 어머니가 못 다 준 사랑까지 내가 다 채워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고성이의 비틀린 욕망은 허망한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심장은 사랑하는 딸의 연인을 살리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이 주는 아이러니이자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고성이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녀의 심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지역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은호의 모습. 이제 그들 앞에는 눈물 대신 웃음만이 가득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충격 속에 생을 마감한 고성이,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온 뜻밖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악녀의 비참한 말로와 남겨진 사람들의 희망이 교차하는 결말이 깊은 여운을 주네요.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